안녕하세요. 비웨이브 대표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음결 베이직을 가지고 내담자들에게 검사하고 또 측정하시는 여러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희 검사 결과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 이 각 지표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저희 마음결 베이직은 제가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고 그 연구 결과를 SCI 저널에 두 편을 이미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마음결 베이직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실 때 각 지표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점수를 뽑아서 이것을 통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결 베이직 점수의 의미입니다. 저희 마음결 베이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뇌 건강 지수 100점 만점에 점수를 각각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두뇌 건강 지수하고 마음 건강 지수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점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레포트에 보시면 그 점수 아래에 데이터의 품질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은 상중 하로 나와 있고요. 데이터의 품질이 하에도 못 미친다 할 때는 점수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특정 데이터의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중하로 저희가 나눠서 데이터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연구용으로 사용하실 때 자료가 좀 희소한 자료인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이 하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데이터가 많다, 넉넉하다 할 때는 데이터 품질이 상인 것만 골라서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점수의 의미입니다. 마음결 베이직에서 두뇌 건강 지수와 마음 건강 지수 점수는 각각 4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 상태, 두뇌 건강, 마음 건강, 이것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수가 70에서 80점대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 보통, 약간 나쁨,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더 혹시 악화되는 소견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수는 60에서 70점입니다. 60에서 70점이 나오면 조금 노란불? 신호등으로 치면 노란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그 내담자나 환자를 크로우즈 룩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혹시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수가 7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 마음 건강 점수 둘 중에 하나라도 60점 아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더 심리상담센터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한번 진료를 보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심리상담 선생님들이 언제 환자들을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야 될지 잘 기준을 모르겠다, 감이 안 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마음결 베이직을 이용하면 그리고 그 점수가 두뇌 건강 지수, 마음 건강 지수 둘 중에 하나라도 60점 아래가 나오면 그러니까 50 몇 점, 4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테 좀 가보라고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두 점수 모두 70점 아래로 나오는 겁니다. 둘 다 60점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테 가보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각 세부 지표들이 제공하는 점수의 그레이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뇌 건강 지수, 마음 건강 지수를 각각 100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그 두뇌 건강 지수를 구성하는 각 세부 지표가 4개 정도, 마음 건강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만드는 각 세부 지표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각 세부 지표들에서도 이게 5개 정도의 그레이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주의, 위험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위험인 경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세부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건강 지수입니다. 두뇌 건강 지수는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뇌 건강 지수가 몇 점, 그 다음에 보시면 각 네 가지 척도가 두뇌 활성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두뇌 유연성, 세 번째가 두뇌 총명도, 네 번째가 두뇌 균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 척도별로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저희가 아이콘으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뇌 총명도에서 위험하고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뇌 총명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럼 총명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직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담자,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두뇌 활성도입니다. 첫 번째가. 두뇌 활성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파수 대역 분석을 통해서 그 분포를 노마티브 데이터랑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어느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 1장 강의에서도 저희가 강조했다시피 저희가 이런 세타파 쪽은 이게 저주파 쪽에 해당하고요. 베타파와 감마파는 고주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주파 쪽의 영역에 이제 좀 높아지는 경우, 여기 고주파 활성대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텐스 브레인, 긴장된 뇌 상태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저주파대에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주파에서 높아지면 브레인 포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뇌파의 이런 두뇌 활성도를 볼 때 이 간격, 이게 정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간격 안에 모든 막대 그래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요. 이런 두뇌 활성도에서는 어느 주파수가 높게 나오는지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주파 쪽, 이쪽 고주파 쪽이 많이 나오는 상태는 텐스 브레인, 예를 들면 불안이나 강박이나 초조나 불면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저주파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되는 상태. 술을 먹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브레인 포그 현상이 오는 그런 현상까지 포괄하는 그런 상태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뇌 유연성입니다. 두뇌 유연성도 상당히 유용한 지표인데요. 두뇌 유연성이란 뇌신경 기능 활동이 얼마나 유연하고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 신호 처리들이 유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직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울증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생각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이렇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성이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유연하게 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관찰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하면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학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들을 못 하게 됩니다. 바로 우울증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뇌 유연성이 너무 강화된다. 강화되어 있는 상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 있는, 유연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두뇌 유연성이 관찰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조현병 환자들인 경우에는 대단히 단순한 전두엽 뇌파 유연성 패턴이 관찰된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두뇌 신호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두뇌 유연성을 재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파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선형 분석, Non-Linear Analysi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선형 분석을 뇌파에서 하는 경우는 되게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콜모고로프 컴플렉시티라는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두뇌 총명성입니다. 이게 두뇌 총명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척도인데요. 이 두뇌 총명도는 인디비듀얼 알파 피크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라는 것은 뇌파에서 8 내지 12Hz 사이에 나타나는 강하게 나타나는 그 프리퀀시 밴드 영역을 알파파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알파파 영역에서 피크로 나타나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밌는 연구들이 많은데, IQ가 높을수록 또는 어떤 작업 기능, 워킹 메모리 용량이나 스피드가 높을수록 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영역대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될수록 이 알파 피크가 이 높은 쪽으로 나타날수록 두뇌 총명도가 좀 높은 쪽으로 간주되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주파수 때 주파수가 높은 것이 좋다. 그다음 파워가 특별히 그 피크가 나타나는 파워가 높을수록 좋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데요. 논문에 보면 약간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지능이나 워킹 메모리나 어텐션하고 관련됐느냐 하면 이 주파수 영역대, 즉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알파 피크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이런 지능, 워킹 메모리, 어텐션과 관련된 그런 코릴레이션이 많이 된다, 이런 보고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쪽에서는 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두뇌 총명도도 정신건강에서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좌뇌와 우뇌의 균형도입니다. 이 좌뇌와 우뇌의 균형도는 정서 처리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듯 하면서도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형, 우뇌형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마음결에서는 이 지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많은 가산점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살짝만 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좌뇌, 우뇌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 좋은 상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요. 좌쪽으로 가면 이게 부정형,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수록 좌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론에 의해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다한 긍정 정서, 과할 때, 예를 들면 조울병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뭐 좌뇌형이 강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관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마음 건강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건강 지수는 이제 HRV, 즉 그 자율신경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 지수도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요. 보통 마음 건강 지수는 자율신경의 활성도, 그 다음에 균형도, 스트레스 상태, 주관적 심리 상태를 이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음 건강 지수는 특히 조금 특이하게 이 주관적 심리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넣는 자기 심리 점수가 좀 포함된다는 것이 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성도입니다. 이 자율신경 활성도를 보면 저희가 보통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율신경의 힘, TP라는 것을 토탈 파워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VLF 초저주파입니다. 세 번째가 LF, 네 번째가 고주파 HF입니다. TP는 보통 VLF, LF, HF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요. VLF는 주파수 영역대가 0.0033에서 0.04Hz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나타나는 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주로 교감신경 활성의 보조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논문에 따라서는 굉장히 컨트러버시가 있기도 합니다. 저주파인 경우에는 이게 교감과 부교감이 섞여 있는 그런 반영 지표가 되겠고요. 고주파인 경우에는 주로 이 부교감 신경의 그런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저주파, 이가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라고 했는데요. 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저주파가 하나 나타나려면 저게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를 재는데 어떤 기관에서 우리는 1분 만에 당신의 스트레스나 이런 HRV 지표를 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결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음결 베이직에서 5분을 재고 있는데요. 5분을 재도 이 VLF 지수가 거의 안 나오거나 몇 개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게 재면 길게 재수록 이 부교감 신경 지표를 재는데 유리하고요. 뭐 1분 정도 측정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했는데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특히 HRV, 이게 스트레스를 재는 데는 근거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결 베이직에서는 이런 5분 정도를 저희가 지루하지만 환자들이 측정하는데 어렵고 하지만 5분 정도를 재는 것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핸드폰으로 이용한 마음결 미니에서는 너무 5분 동안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3분으로 부득이하게 좀 부정확할 수 있지만 3분으로 줄여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의 활성도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위, 지금 이 범위 내에 막대 그래프가 들어오는 게 정상으로 돼 있고요. 이 자율신경의 활성도는 어느 지표가 좀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지표가 어떤 건지를 보시고 어, 상태를 파악하면 되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이 자율신경 활성도 지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도를 보면은 두 번째가 균형도인데 이게 SNS,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SNS는 심파세틱, PNS는 파라심파세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거 노마티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50대 5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실은 4대 6, 6대 4 정도로 SNS와 PNS의 균형이 맞는 것을 정상 범위로 보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한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율신경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불안, 초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 SNS가 커져 있을 거고요. 무기력, 그다음 에너지 저하,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좀 PNS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와
스트레스의 저항도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스트레스 저항도랑 비례하기도 하고 비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데,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 지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심박 또는 펄스를 이용해서 이 RR 인터벌 또는 어떤 경우에는 T 인터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RR 인터벌의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RR 인터벌의 베리언스가 클수록 이 사람이 스트레스의 감내성이 좋다. 그러니까 레지스턴트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RR 인터벌의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그럼 스트레스 지수는 SDNN 분의 LF, 즉 이 교감신경의 그런 활성도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지수를 재고요. 스트레스의 저항도는 SDNN,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예.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RR 인터벌 또는 NN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RR 인터벌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NN 인터벌이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지수나 저항도를 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심리 상태는 저희가 지금 간단한 설문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우울 검사 또는 한국형 불안 검사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이 검사 설문지는 저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의 최기용 교수하고 몇몇 분이 힘을 합쳐서 한국 표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BDI, BAI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제 유료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외국 기준으로 맞춰놓은 것인데 저희가 한국형 우울 검사, 불안 검사도 한국 표준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것을 저희가 현재 마음결 베이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PHQ-9과 GAD-7을 대신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도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심리 상태하고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찍은 심리 상태가 잘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점수가 좋아요. 나는 하나도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 그랬는데 마음결을 찍었더니 생체 신호로서는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체 신호를 해보면 나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한 20%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저기는 이제 노 인사이트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마음 건강 생체 신호를 했더니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심리 점수는 굉장히 나쁜 경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연구에 이용하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뇌 건강 지수와 마음 건강 지수가 저희가 나오고 현재 내 건강 지수가 자기의 연령대, 현재 자기 연령대 대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저희 노마티브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상당히 이게 좋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뇌 건강 지수는 하위 25%,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지수는 상위 10% 이런 것에 내가 위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